진짜 오랜만이다. 이게 얼마만이지? 그러게. 그간 잘 지냈어? 서로를 반가워하는 두 여성이 예쁜 카페 안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만난 듯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는데요. 한 명은 한국인 여성, 다른 한 명은 중국인 여성으로 두 사람은 대학생 시절 중국 대학교에서 만난 사이였습니다. 즐겁게 이야기하다가 한국인 여성이 자신의 휴대폰 화면을 중국인 여성에게 보여주었는데요. 화면을 본 중국인 여성의 표정이 급격하게 굳어졌습니다. 한국인 여성이 보여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해당 사연은 중국인 탕이신 씨의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저는 중국 상하이에 사는 이신이라고 합니다. 저는 30대 초반의 직장인이에요. 제가 학창시절에 공부를 좀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한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고 저는 부모님의 자랑이 되었죠. 그런 저에게는 한 가지 콤플렉스가 있었어요. 바로 외모였죠. 어린 시절부터 신경 쓰였지만 부모님은 학생 때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저를 다독이셨어요. 대학교 가면 예뻐진다고 말이죠. 마음에 안 들면 성형해서 얼마든지 고칠 수도 있다면서요. 저는 그 말만 믿고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외모 관리에 손을 놓고 오로지 공부만 했습니다. 그래서 상하이에서 가장 명문인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반발 심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해방 심리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부모님을 졸라서 대학교 입학 전에 성형수술을 했어요. 눈도 하고 코도 했죠. 부모님은 그게 입학 선물이라고 하셨어요. 성형을 마친 뒤 저는 환골 탈태에서 미녀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만족스럽지 않았죠. 명품 가방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대학 생활을 시작한 저는 아르바이트도 거의 동시에 시작했습니다. 명품을 사고 싶어서요. 열심히 일해 돈을 모으는 행위는 성취감도 들고 참으로 뿌듯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학기가 끝났고 방학이 왔어요. 공부도 하고 알바도 하고 알찬 방학을 보냈습니다. 다음 학기가 시작되었을 때 한국으로부터 교환학생들이 왔습니다. 저는 화려한 외모의 소희에게 시선을 빼앗겼죠. 얼굴이 정말 예뻐서 그녀가 입은 옷, 가방 따위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더군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보세 의류에 에코백을 가지고 다니더군요. 솔직히 그 순간 저는 우월감을 느꼈습니다. 제 옷이며 가방은 모두 명품이었거든요. 신발까지도요. 저는 소희에게 흥미가 생겨서 그녀에게 접근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눠보니 소희는 자연 미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 콤플렉스가 건드려지는 느낌을 받았지만 그렇게 예쁜 미인이 저보다 한참 못한 행색을 하고 있다는 점에 우월감을 느꼈어요. 내심 소희를 깔보며 저 잘난 맛에 취할 수 있는 게 좋아서 소희와 늘 함께 다녔습니다. 저는 뿌리는 향수도 명품이었고 모든 것이 명품이었지만 남학생들은 소희만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질투가 났습니다. 소희의 유학 기간이 끝나고 소희는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연락은 꾸준히 했죠. 소희는 저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 주었는지 가끔 만나자고도 말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한국으로는 갈 수 없다고 말했어요. 명품 가방 사느라고 돈이 없었거든요. 그러자 소희는 자신이 중국으로 오겠다며 마침 중국에 안 가본 지역이 있었다면서 오히려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알바하며 살다 보니 졸업할 때가 왔더라고요. 학교를 졸업한 저는 곧장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저는 쉬면서 취업 준비하는 게 시간 아깝다고 생각해서 얼른 적당한 곳에 취직해버렸습니다. 크지 않은 곳이라도 일단 들어가서 몇 년 일하고 나면 경력이 되어 나중에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소희와는 늘 연락을 했지만 얼굴 보자고 이야기가 나온 건 실로 오랜만이었습니다. 직장인 신분이 되니 확실히 바쁜 게 전과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늘 알바를 했으니 저보다는 소희가 그렇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만나자는 이야기를 선뜻 못 꺼냈다더군요. 그러다가 저희는 어느새 30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번에도 소희가 중국으로 오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기 3개월 정도 전부터 계획을 짜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제 상황이 곤란해졌습니다. 다니던 회사가 경영난으로 갑자기 파산하는 바람에 저를 비롯해 그 회사에 다니던 사람들이 전부 실업자가 되었거든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 가지고 있는 명품부터 갖다 팔고 받겠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벌어서 모은 소중한 것들인데 어떻게 한순간에 갖다 팔겠어요? 그래서 저는 소희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정말 미안한데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나 회사에서 잘렸어. 그런데 생활비가 하나도 없어. 정말? 어떡해? 얼마 필요해? 2만 위안 정도. 2만 위안이면 한국 돈으로 300만 원을 넘어가는 수준의 금액입니다. 소희는 크게 고민하는 듯 하더니 결국에는 저에게 그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한동안은 그걸로 버티고 꼭 다시 취직해. 파이팅. 저는 고맙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죠. 저는 한동안 그 돈으로 생활했는데 그동안 쉬기만 하느라고 구직 활동을 하지 않았어요. 돈이 다 떨어지자 다시 소희에게 연락해서 100만 원쯤 빌렸죠. 그 돈이 떨어졌을 때는 또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소희는 30만 원밖에 주지 않더라고요. 그때 저는 화를 냈어요. 그때 저는 소희를 제 통장으로 여기고 있었거든요. 왜 이것밖에 안 줘? 너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야? 뭐? 구직도 안 하는 거 보니 나한테 돈 갚을 생각이 없었구나. 소희가 먼저 전화를 뚝 끊어버렸고 그 뒤로는 제가 아무리 연락을 해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감히 소희 걔가 그럴 수 있나 싶어서 화를 냈습니다. 그때부터는 진짜 돈이 없었기 때문에 명품 팔기는 죽어도 싫어서 다시 일을 구했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전과 다르게 도무지 직장이 구해지지 않는 겁니다. 정말 어렵게 한 곳 구해서 들어가게 되어서 한시름 놓았는데 저는 정말 인생을 통틀어 가장 큰 충격적인 사건을 마주하게 됐어요. 열심히 가꾼 제 외모를 마음에 들어한 남자 상사가 저를 스토킹했거든요. 그게 경찰을 불러야 할 만큼 수준이 심각한 것이었어요. 자신이 아닌 척 제가 모르는 번호로 이상한 내용의 문자를 보내서 저를 곤란하게 하는 것부터 시작이었는데 이건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차단하면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저를 정말 미치게 한 건 제가 자고 있을 때 그가 집 앞까지 찾아와 문을 두드린 일이었습니다. 그때도 그는 제 상사가 아닌 척 얼굴을 가리고 접근해 왔는데 경찰에게 신고해 사건을 파헤치게 했더니 상사라는 것이 드러나 저는 완전히 혼비백산해졌습니다. 이건 지나고 나면 아무 일도 아닐 것 같지만 당사자가 되면 또 다르거든요. 저는 너무 충격받아서 회사를 관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곧장 회복이 되지를 않아서 또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무서워서 일단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그 집에 있으면 또 그 사람이 찾아올 것 같았거든요. 저는 여행 가방에 제가 애지중지하는 명품들을 담아서 집을 떠났습니다. 며칠 동안 거지처럼 정처 없이 떠돌다가 공사장 인근에 버려진 원통 안에서 사는 사람들을 마주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급한 대로 그곳에 들어가 살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정말 거짓골이 따로 없었죠. 그때 제가 명품을 중고로라도 팔았으면 한화로 몇백은 나왔을 텐데 바보처럼 끌어안고 있었죠. 충격적인 일을 겪고 거의 미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휴대폰을 쓸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통화나 데이터 사용은 안 됐습니다. 돈을 안 낸 지 오래됐었거든요. 그래도 간헐적으로 와이파이가 잡혀서 인터넷은 쓸 수 있었네요. 그러다가 누군가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건 아니나 다를까 소희였어요. 이신아, 잘 지내? 내가 갑자기 무슨 일이야?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당시에는 자기가 너무 감정이 격해져서 그랬던 것 같다며 미안해서 다시 얼굴 한번 보고 싶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싫었어요. 몇 달 동안 관리받지 못해서 못나진 제 모습을 보여주기가 정말 죽어도 싫었거든요. 저는 멘탈도 안 잡혀서 제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버렸고 이를 가엾게 여긴 소희가 저를 타일렀습니다. 내가 중국으로 갈게. 내가 도움도 좀 주고 싶어. 며칠 지나지 않아 소희가 왔고 제가 지내는 곳 주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가 20대 중후반 때였으니 정말 오랜만이었죠. 그간 통화는 몇 번 했었지만 이렇게 얼굴 보고 이야기하는 게 정말 오랜만이어서 이것저것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 꼴까지 되게 된 이야기를 하면서 울고 소희는 저를 달래주었죠. 소희는 자기가 사는 대로만 살아도 전처럼 평범하게 살 수 있을 거라며 조언을 해주더군요. 일단 돈이 없으니 가지고 있는 명품을 다 팔라고 했습니다.
치안이 취약한 곳에서 지내고 있으니 언제든 누군가 그걸 훔쳐갈 수 있다면서요. 저는 자존심이 상해서 그럴 수 없다고 했더니 소희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소희는 자기 월급의 반 이상을 모은다고 하더군요. 돈을 저축도 했지만 주식 투자 등을 통해서 돈을 많이 불려놨다고 합니다. 제가 버는 족족 쓰면서 제 외모를 가꾸는 동안 소희는 부자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소희는 자신의 통장 잔고와 주식 잔고를 보여주었는데 합치면 한화로 1억 원이 넘는 금액이더군요. 그때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내가 한국에 놀러와 그때는 나 남자친구랑 결혼할 것 같아서 내가 내 결혼식에 꼭 와줬으면 좋겠다. 저는 흥청망청 사는 동안 소희는 돈도 열심히 모으고 사랑도 열심히 했던 것입니다. 저는 버는 것을 모두 저에게 쓰느라고 연애를 시작해도 오래가지 못했었거든요. 처음에는 소희를 괜히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박탈감이 너무 심한데 그동안 제가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몸부림치느라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그 뒤로 며칠이 지났고 저는 생각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라도 사람답게 살아볼 생각입니다. 안 그래도 살기 힘든 요즘인데 믿을 건 제가 모아둔 돈뿐이지 않겠어요. 일단은 소희가 저에게 또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그녀에게 빌린 돈은 한화로 500만 원이 넘네요. 저라면 그녀에게 한 푼이라도 빌려주었을까요? 요즘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소희는 왜 저 같은 사람에게 그렇게까지 베풀어 주었는지에 대해서요. 몹시 미안하고 마음이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그녀에게 보답하는 길은 제가 갖고 있는 명품을 다 팔고 번 돈과 소희가 준 돈을 합쳐 집부터 다시 구하고 그 다음으로 직장을 구해서 소희에게 빌린 돈을 갚는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2번 다시는 허영심에 취해 명품이나 피부과 등에 돈을 쓰지 않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탕희신 씨가 보내주신 사연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클립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 바랍니다.